네, 올해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약 7개월 만에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종교시설이나 직장, 사무실 등 일상 곳곳에서 연일 감염 전파 고리가 끊이질 않는 모양새입니다. 네, 언제, 어디서 누구든 감염될 수 있다는 방역 당국의 경고가 점점 현실화하는 분위기인데요. 관련 내용들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교수,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 발표된 오늘 신규 확진자 수 235명이었습니다. 이틀 전에 299명, 그다음에 248명, 235명. 추세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젠 좀 확산세가 꺾였다라고 봐도 괜찮은 겁니까?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효과가 지금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긴 한데 기대했던 만큼 아주 감소세가 가파른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는 2.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이제 다음 주쯤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보다 조금 더 감소세가 좀 뚜렷해져야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당해야 될 그 부담을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증가세가 없는 건 다행이지만 감소세가 조금 더 뚜렷했으면 좋겠고 네. 지금 이미 퍼져 있는 N차 감염을 확인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확진되시는 분들을 보면은 최근에 감염되신 분보다는 이미 일주일 열흘 전에 감염되셨던 분들이 지금 확인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중심으로 N차 감염을 찾다 보면은 혹시 우리가 모르는 대규모 집단 감염이 숨어 있다면 거기서 또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대규모 집단 감염을 잘 막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연결고리를 잘 끊었는가 이것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확진자 증가세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그러니까 생각이 안정세로 듭니다.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이번 한 주 동안 어느 정도 수치의 확진자 수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좀 이게 이어진다면 이제는 좀 방역 당국의 통제 안에 있다. 그리고 좀 안정세이다라고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갑작스러운 증가세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또 N차 감염 확인 과정에서 대규모의 집단 감염, 또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의 대규모 취약계층의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숫자로만 보기보다는 이제 국민들의 수용성, 얼만큼 거리두기를 제대로 잘 실천하고 계신가 이것들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서 위중증 환자도 104명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일 급증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중환자 격리 병상이 이제 부족한 상태인데 이제 위중증 환자가 계속 앞으로 늘어나게 될 것 같고요. 또 이분들이 금방 퇴원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고 아무래도 위중증 상태시기 때문에 장기간 입원해 계실 가능성이 많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음성으로 전환된다고 해도 폐기능 손상이라든지 장기 부전으로 중환자실에 오래 계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상 순환을 어떻게 좀 빨리 할 것인가 또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관건이 되겠고 지금도 계속 요양병원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계신데 요양병원에 한두 명 계시면은 일단 거긴 다 퍼졌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 위중증 환자가 급증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좀 우려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요양병원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양시설이나 노인돌봄시설 수도권 부분에 대한 전수검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일부 나와서요. 그 필요성 얼마나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벌써 했어야죠. 지금 한다는 건 좀 늦은 것 같고요. 이미 유행이 시작되는 초기에 했어야 되고 또 한 번만 해서는 안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8월 이후로 요양병원, 요양원, 어르신들 시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양한 경로로 종사자를 통해서 감염되시기도 하고 입소하신 분을 통해서 또 감염되기도 하고 이런 사례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고 아직 14일간의 잠복기를 지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코호트 격리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지금 처음에 음성이 나왔지만 언제든지 양성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또 보통 우리가 2주 후에 해제 전 검사를 하지만은 사실은 그 처음에 음성이 나와서 그냥 관찰만 하다가 중간에 중증으로 진행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고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2주 뒤에 검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3, 4일이나 일주일 간격으로 여러 번 해가지고 양성이 되시는지 그리고 증상은 뚜렷이 없지만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는지 이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긴밀한 관찰과 여러 번 검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대구에서 당시에 요양시설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을 때 전수검사가 한번 이루어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수도권에서도 조금씩 이런 증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 88곳에 대해서 감염 관리 긴급 현장 점검을 한다. 그러니까 현장 점검은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수 검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뭐 이유가 있는 겁니까? 지금 뭐 여러모로 뭐 행정 비용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검토 중이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요양병원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좀 빨리 이런 좀 전수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수조사라는 게 이제 요양병원에 있는 여러 가지 환자들이나 또 의료진들에 대한 어떤 전수검사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요양병원 간 그리고 의료기관 간 이제 간병인들이 이제 좀 이동을 하면서 예. 또 다른 어떤 감염의 어떤 고리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지금까지의 전수조사에서 혹시라도 놓칠 수가 있는 그러한 좀 구멍들, 그런 사각지대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히 관찰을 해서 특히 이렇게 고령층들이 모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정말 집중적으로 지금 관리를 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선제적으로 좀 전수 검사가 좀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고 닷새 연속 지금 확진자 수로만 봤을 땐 하향 추세긴 합니다만 누적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월 20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7개월여 만인데요. 오늘도 일단은 광화문 집회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미검 인원이 상당 부분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방역 당국이 뭐 그동안 얘기한 바는 이제 검사를 지금 사실상 거부하고 응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뭐 2,000명 이상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방역 당국이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이렇게 좀 교회발 집단 감염 그리고 그분들이 다시 이제 광화문 집회에 가서 이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감염의 고리들이 다시 지역에 가서 N차 전파를 계속 일으키고 있다 이 네. 점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검사를 거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자신의 증상이나 또는 뭐 정부와 방역 당국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음모론적으로 계속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정부가 괜히 이렇게 지금 상황을 우리들에게 뭐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이렇게 검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일상적인 활동을 할 때도 사실 방역 지침이나 이런 개인 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다른 경제 활동을 하다가 예를 들면 식당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어떤 요양병원 또는 그러니까요. 또 다른 어떤 다단계 업체 이런 데서 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계속 집단 감염의 고리로서 이제 이어지는 경우들이 계속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의 또 상당수는 자신들이 증상이 없다, 증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집회에 갔다든지 이 교회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방역 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게 이렇게 무증상과 관련된 전파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그 중요한 고리 중 하나가 바로 이분들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방송을 이제 보시는 그 해당하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이게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고 내 주변인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당연히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좀 검사를 받으셔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역학조사 방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가 청구되는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해보면 되는 겁니까? 지금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1천여 명의 총 진료비가 한 65억 원 정도 뭐 추정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여기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야 될 이제 진료비 이것은 뭐 그냥 단순 계산해도 한 55억 원, 1인당 거의 550만 원 정도가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예. 이 건강보험공단의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간 진료비에 대한 지금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더불어서 이렇게 역학조사나 좀 방역당국의 어떤 지시에 이제 불응하거나 협조하지 않아서 이제 새롭게 발생한 어떤 그러한 이제 감염 사례에 대해서도 이런 치료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 건강보험공단 외에 이제 각 지자체에서도 지금 들어간 어떤 치료 비용이라든지 그렇죠. 이분들에게 어떤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한 행정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따로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별도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 청구 자체는 별도로 진행이 되는데 네. 물론 이 여러 가지 인과관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구상권 청구의 어떤 실질적인 사법 행정의 과정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 액수나 또 이 책임 소재가 정리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지자체가 어쨌든 따로따로 지금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황당한 주장도 하나 좀 짚고 넘어갈게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나온 인천의 한 교회 목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코로나19 사태를 두고 하나님의 심판이다. 또 QR코드를 사용하면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쓰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허위사실 유포나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법 위반이나 말씀하신 감염병 예방법 위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이 형법상의 법령에도 좀 저촉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는 것은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물론 이제 질병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종교적 해석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여기서도 또 편향적인 얘기를 막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은 어떤 업보라든지 그리고 성소수자 문제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에 의한 어떤 감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든지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QR코드를 썼는데 중국으로 정보가 넘어간다는 부분은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도 사실은 합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예를 들면 방역 당국이 또는 이제 정부가 중국인의 초기의 입국을 막지 않아서 이렇게 좀 감염이 확산됐다라든지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사실은 중국의 어떤 좀 고개를 숙이는 정책이라든지 이렇게 정치적 맥락을 섞어서 이렇게 음모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방역의 어떤 좀 걸림돌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이 교인들이나 확진자들이 이 방역 당국의 어떤 지시에 따르지 않을 만한 그러한 맥락을 지금 정치적 맥락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제 교계 자신들의 어떤 좀 자제나 그리고 어떤 자정 노력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어떤 이 수사기관이나 사법당국의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도 지금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방역 당국에 협조하는 교회들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부 교회들이 이렇게 사례를 하나둘씩 만들어내고 그게 이렇게 많이 조명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대다수의 지금 방역에 비협조적인 것 같은 모습이 비춰지는 것도 사실 좀 조심스러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광화문 집회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보면 그 N차 전파가 이미 일어난 지역 그 집단 새로운 장소들을 보면 10곳 중에 9곳이 또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좀 진단 검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어제 브리핑에서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답변을 내놨는지 좀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현재는 그 수도권 교회에 대해서 선제적 검사보다 우선해야 되는 거는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일단 접촉과 노출을 최소화하는 예방을 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예방을 하는 게 최선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면 예배도 금지하고 있고 집합 금지 명령까지 내려져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좀 더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선 이렇게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교회의 공동체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목사님께서 이상한 얘기를 하셔도 이제 그걸 잘 믿지 않고 좀 틀린 얘기다고 빠져나오신 분도 있지만 그 공동체에 묶여서 이제 같이 좀 따라하신다든지 그런 분들도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우선은 이 신도분들의 어떤 가족이라든가 주변에서 조금 잘 선택하고 권고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 지도자 목사님 이런 분들을 또 교계에서 좀 따로 만나서 좀 이렇게 좀 방역 협조하도록 예. 교계 자체 내에서도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도 교계 협조가 잘 안 되고 그런 목사님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좀 별도의 말씀하신 다른 공권력이라든지 아니면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우리가 코로나 검사를 할 때 주로 이제 선별 검사 주로 코라든지 입을 통해서 검체를 채취하지만 최근에는 어떤 타액을 이용해서 검사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예. 적절한 환경 검체라든지 의심되는 그런 위반 교회 사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서 확진자가 있는지 찾아내는 노력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선 지금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그 또 교계의 어떤 성경 교리로도 이것이 이제 어떤 시험이 될 수가 있거든요. 신앙심을. 그래서 제가 기독교에서는 잘 모르지만은 기독교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런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에 굳이 그 물리적인 교회 예배에 이렇게 모이지 않으시더라도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얼마든지 신앙을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종교 활동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참된 종교나 신앙심이 어떤 것인지 한번 돌아보시고 세상에 어떤 모범이 되시는 것도 이런 기독교를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전도 수단이기 때문에 스스로 좀 모범이 되시는 것도 노력도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비대면 예배를 통한 예방과 진단이 병행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매일 병상 이야기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확진자 수만큼이나 중요한 부분,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 병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서 위중증 환자에 대한 이야기 나눴지만 수도권에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중환자용 병상이 10개밖에 안 된다면서요, 평론가님. 이 내용도 좀 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중환자 병상 수도권 10개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 외에도 이제 지방의 경우에는 사실 수도권보다도 상당히 열악한 환경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5개 시도의 경우에는 지금 중환자용 병상이 없다. 이런 이제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중환자용 병상을 확보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여러모로 좀 방역 당국이나 의료계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안은 지금 일반 병상의 경우에도 좀 여러 가지 이 중증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나 이런 것들을 좀 동원해서 여기서 이제 좀 확보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계속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이 관련해서 이 방역 당국의 브리핑도 나오지만 중증 환자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망자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은 그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 중증 위중 환자의 급증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방역 당국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환자용 병상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 시급한 문제이고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의료계에 특히 병원의 협조 이런 것들이 적극적인 협조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사실은 문제를 잘 풀어가는 게 지금은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 교수님, 그 일반 병상하고 중환자용 병상하고 그 집기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차이가 납니까? 에크모나 이런 부분 차이가 나는 건가요? 일단은 경증 환자, 중증 환자, 위중 환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중증 환자 그러면 산소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산소를 조금 공급해드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중환자실 필요 없고 이제 일반 병상에서 산소를 연결해서 산소줄로 호흡을 하시면 되고 바이러스가 좀 지나가고 면역력이 생기고 폐 기능을 회복하시면 산소를 띨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요. 이제 폐 기능이 더 떨어져서 단순 산소 공급만으로는 이제 폐 기능이 좋아지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기계호흡,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게 되고 또 인공호흡기를 사용해도 충분히 가스 교환이나 폐 기능이 돌아오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에크모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계 환기, 인공호흡기라든가 에크모 장비가 필요한 경우는 말씀하신 중환자실이 되겠고 일반 중환자랑 섞여 계실 수는 없고 음압 격리 병상으로 되어 있는 중환자실에 가셔야 되는데요. 중환자실에 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크기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 전실이라 그래서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그런 별도의 공간이 있다든지 또 별도의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든지 또 별도의 음압이 유지해야 되는지 그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추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 뭐 정부에서 지원도 하고 있지만 또 물리적인 공간이나 시간이 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24시간 교대하면서 봐줄 수 있는 의료진이 또 이제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병실을 늘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중환자실, 음압 격리 중환자실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빨리 늘리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활치료센터와 일반 병실과 이런 것들을 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면서 순환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잘 마련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은 잘 되어 있는 겁니까? 일단 매뉴얼은 되어 있는데 이 매뉴얼을 현장에서 적용하기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경증 환자는 이런 환자들이고 또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어르신이 있다든지 임산부라든지 또 면역절하자 이런 분들은 중환자나 이제 중증으로 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입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구별을 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 딱 봤을 때는 확진자가 나왔을 때 이분을 어떻게 분류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좀 우왕좌왕할 수가 있거든요. 빨리빨리 이게 체계적으로 좀 진행이 되긴 좀 한계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평상시 다니던 어떤 잘하는 의사가 있었으면 그 의사가 이분은 이렇게 돼서 분류를 해주면 더 편할 수가 있는데 그냥 보건소에서 나와서 처음 보는 분을 이렇게 분류하기는 또 쉽지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분류해서 어디로 배치되고 이것이 현장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시간이 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병상 이야기를 좀 나눴고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목욕탕 관련해서 접촉자들이 모두 음성이 나오면서 한숨 돌리는가 했더니 오피스텔 관련해서 집단 감염이 나왔는데 이게 좀 복잡합니다. 확진자들 진술이 다 다르고 뭐 점집이다, 아니면 뭐 주식 투자 관련 공부방이다, 아니면 다단계 업체다. 이렇게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부산 연상동에 이제 SKB 오피스텔 관련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방역 당국이 이것에 대한 역학 조사에 들어간 상황인데 말씀하셨듯이 이곳에 이제 들렀다고 하는 사람들, 동선상에 여기에 위치하는 사람들이 계속 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뭐 말씀하셨듯이 뭐 주식 투자 공부를 했다든지 또는 그냥 지인을 만났다든지 또는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뭐 점집이라든지 얘기를 각각 다르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더군다나 큰 문제인 것은 여기에 주로 방문해서 확진된 사람들이 모든 60, 70대 고령자들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집단 감염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역학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좀 들렀던 분들은 사실 역학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숨기는 이유가 뭔지 사실은 빨리 좀 밝혀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단계 업체가 의심된다라고는 지금 보고 있지만 그게 정확한 사실은 아니니까 이것부터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혹시 다단계 업체라고 할 때에는 사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뭐 교회 관련해서 우리가 집단 감염을 우려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져 왔고 이 이유는 이제 광화문 집회랑 그다음에 사랑제일교회 사례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계속해서 사실 집단 감염의 고리가 되고 있는 게 사실 이 다단계 업체입니다. 이 다단계 업체에서는 예를 들면 자신들의 어떤 사업 방식이나 뭐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자신들이 해온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을 개인별로 또 얘기를 나눠야 되고 이것도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집단 감염이 퍼질 수밖에 없는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다단계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는데 뭐 그 이전에 빨리 오피스텔의 실체가 뭔지를 밝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사례도 하나 짚어볼게요. 군산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처음 확진자가 발생하고 나서 접촉자로 분류된 한 A 씨가 한번 처음 그 연락을 받고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후에 자가격리를 거쳤는데 거의 끝자락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더니 그때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가격리 수칙은 철저하게 지켰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사례는 그 음식점에서 감염이 된 것이다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노출이 없었다면은 예. 확진자 동선이 겹친 부분이 이제 감염 노출원이 장소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보면 한 음식점에서 테이블 사이에 또 일면식도 없는데 테이블 사이에 좀 거리도 있었는데 20분 정도 겹쳤는데 감염이 됐다라는 건 굉장히 쉽게 감염이 된다라는 걸로 또 생각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서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례에서 어떤 좁은 음식점에서 말씀하신 거 잠깐만 이렇게 스쳤다든지, 그러니까 예전에 그 대전 방문 판매 업체가 전주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전주여고 3학년 학생과 5분 정도 동선이 겹쳤는데 그때 이제 감염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점은 마스크를 이제 쓰기 어렵고 마스크를 벗는 순간에서는 5분, 뭐 20분만 겹쳐도 충분히 감염될 수가 있겠고 거리 같은 경우에도 할리스 커피나 파주 같이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폐된 장소에서 특히 이제 에어컨 바람 같이 이제 비말이 멀리 전파될 수 있는 상태에서 장시간 노출되게 되면은 얼마든지 감염될 수 있고 거리가 가까우면 짧은 시간에도 충분히 감염될 수 있다는 사례들이 계속 누적돼서 보고되어 왔기 때문에 예. 마스크 착용, 그리고 마스크를 또 제대로 잘 착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또 시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다 보면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할 수밖에 없고 뭐 지금은 식당 이용을 최소화하라고 당국에서도 강조하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또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어떤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될까요? 좀 의료진으로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다 같이 식사하는 경우는 만남이나 모임에서 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예 만남이나 모임 자체를 지금은 연기하거나 비대면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제 식사를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시겠지만 포장이나 배달을 해서 독립적인 공간에서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필요한 경우엔 또 이제 뭐 이렇게 식구들끼리 평상시에 만나던 사람들끼리만 하는 것이 좋고 이제 좀 오랜만에 만나는 타인이라든가 이런 분들과의 접촉은 최소화하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식당의 경우에는 밤 9시 이후에는 배달만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다. 식당도 그렇고요. 뭐 아예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뭐 학원이나 헬스장 이런 곳들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 신청에 필요했던 요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좀 완화가 됐다고요,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된 부분도 있고 말씀하셨듯이 밤 9시 이후에는 사실상 영업을 하기 어려운 조건들에 지금 음식점들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타격이 큰 부분인데 고용유지지원금을 이제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기간 동안에 이제 매출이 감소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증빙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 뭐 자기가 서류를 준비해서 이제 좀 제출해야 되는 어떤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도 걸리지만 다 반대로 얘기하면 행정당국에서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 또 시간도 걸리는 문제가 있고 여러모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는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길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매출 감소가 됐다는 증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 그냥 신청을 하면 일단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이제 주는 방향으로 지금 여러 가지 절차를 이제 정리한다라는 소식인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녁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현장 영업이 불가한 이런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는 이런 조치들이 지금 시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좀 관계 당국이나 또는 이제 좀 부서에 그런데 좀 알아보셔가지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지금 빨리 알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부터 수도권 은행도 영업시간 한시적으로 단축하게 되잖아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9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닫는 시간만 30분쯤 앞당겨서 3시 30분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사실 어제부터 서울 시내 버스도 운행을 축소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시행 첫날에 오히려 이제 빈도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한 번에 몰리는 게 밀집도가 좀 높아지는 문제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완책은 좀 없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 무엇보다도 활동 자체를 시민들의 활동 자체를 줄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뭐 시내버스의 운행 축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셨듯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근 시간이 몰린다든지 이렇게 돼서 오히려 이제 대중교통들이 붐비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대중교통이 이렇게 좀 축소되는 것이 대중교통만 축소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와 연관된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들이 같이 이제 감소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사업체라든지 직장에서도 좀 퇴근을 좀 더 뭐 시간을 앞당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협력해서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시민들도 이제 출퇴근 외에 이제 다른 활동들을 줄여서 이런 대중교통과 관련된 이용을 좀 더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같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는데도 이제 여러모로 대중교통의 밀집도가 오히려 늘어난 상황들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서울시가 이것은 이제 배차 간격이나 또 뭐 시간을 다시 조정을 해서 좀 혼잡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고쳐나가면서 지금 적응하는 게 지금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서 의사들의 집단 휴진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를 일주일 연기한다고 발표하면서 한 발자국 물러났다는 분석도 있었고 어쨌든 이게 빨리 좀 집단 휴진이 해결이 돼야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적어지겠지 않습니까? 해법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교수님? 일단은 지금 언론이 좀 나서서 중재해주고 진짜 파업하시는 분들의 얘기도 좀 불러서 인터뷰를 한다든지 공개 토론을 한다든지 그분들의 주장이 어떤 것인지 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뭐 공공의대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에 한번 법안이 발의돼서 토론회까지 하고 폐기된 법안인데 지금 이렇게 혼란한 틈을 타서 지금 많이 진행이 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꿀 생각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 인상을 또 받고 있고요. 또 한약 처방급여와 같은 경우에도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심사평가원, 식약처 이런 데가 굉장히 의약품에 대해서 안정성에서 까다롭고 또 의약품업을 또 하셨던 분이 이사장님이신데 거기를 다 이제 패스를 했다는 것도 굉장히 또 좀 의아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주장하는 것들이 어떤 내용이고 타당한지를 불러서 한번 좀 인터뷰도 들어보고 토론회도 해보고 이렇게 국민의 여론을 좀 주장해 하시는 역할도 언론이 좀 해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예. 결국 이걸 할 수 있는 건 국민의 편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합리적인 방향으로 잘 해결되는 방향으로 해서 언론이 좀 나서주시는 것이 좀 기대해 볼 수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